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 소속 4명의 의원이 오늘 탈당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가 예고한 대로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 야권은 그렇고 여권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 등 이 탈당 인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마도 제3지대 빅텐트에서 모이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윤영찬 의원이 소속된 원칙과 상식이 오늘 탈당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비상대책위 전환과 사퇴를 요구해왔는데 어제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끝까지 결단을 요구를 했는데 뭐 저희가 답을 못 들었으니까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이들은 애초 3일 탈당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내일 탈당을 예고했는데 이 전 대표가 꾸릴 신당에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이 합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금태섭, 양향자 등 제3지대와 연대해 세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3지대 4인방은 어제 처음 한자리에 모여 빅텐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협력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차차 드러나겠지만 협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영호남 정치 세력이 결합했다가 실패로 끝난 과거 바른미래당 사례를 언급하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일면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야당의 비주류 4명 오늘 탈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서 사실 현재까지 의원들의 수로 봤을 때 4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탈당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러면서 이 그동안의 통합비대위 구성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은 그 후폭풍이 민주당에 클 건지 아니면 제3지대에 영향을 더 크게 미칠 건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낙연, 이준석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야에서 이 당 대표를 지냈던 사람들이 모두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저 사진 함께 저 자리에서 그러니까 물론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 때문에 갔다고 합니다만 저렇게 사진 같이 찍고 저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건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인 겁니다. 4명이. 자, 제3지대 정치 세력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잠시 뒤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잠시 뒤에 아마 오후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부산대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다고 합니다. 지난 2일 흉기 피습을 당한 그리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할 예정입니다. 비네. 제한점만 했네요. 왜 저지르신 겁니까? 공무원 있으십니까? 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위력을 행사를 한 것이고 특혜를 요구를 한 것이고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그러진 못했는데요. 회복은 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아주 뭐 이렇게 막 건강이 좋아지셨다거나 그런 상태는 제가 아니라고 어제 들었습니다. 네, 오늘 서울대병원에 모입니다. 부산대병원이 아니라 제가 실수한 겁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서울대병원에 모이는 건데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른 퇴원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2주가량 예상이 됐었는데 이제 전격적으로 오늘 퇴원한다 이런 소식을 어제 오후에 민주당 측에서 직접 알렸는데요. 이 대표는 국회 당무 복귀는 당분간은 하지 않고 자택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당무를 보겠다 이럴 예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병원을 나서기 전에 대국민 메시지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 포스터 뭐예요? 예, 저건 이제 지지자들이 올린 포스터인데요. 오늘 아마 오전 중으로 퇴원할 거다 이런 소식이 알려졌고 실제 어제 일부 언론에서 시간까지 적시하는 기사를 내면서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지난번에 이제 법원에 출석하고 이럴 때 검찰에 나가고 이럴 때의 상황처럼 병원 앞으로 좀 집결해라 이렇게 포스터를 만든 겁니다. 어허. 과거 이제 유세 장면을 담은 저 사진을 포스터로 같이 만든 건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런 지지자들 또 국민들을 향해서 언론이 방문할 예정이니까 피습 이후에 첫 공개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사소통도 원만한 상태라서 아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준이라 아마 메시지를 낼 거라고 하는데요. 국민과 또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 위주로 전하겠다 이렇게 밝혀진 상태입니다.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입원한 뒤로 어떤 정치적 메시지라든가 개인적 메시지가 없었는데 오늘 첫 일성이 어떤 걸지 되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좀 빠르다 퇴원이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그 민주당 당직자들이 주로 이재명 대표의 상태를 이제 언론에 공개해 왔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전문적인 소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그동안 뭐 별로 신뢰를 하지 못했던 상태고 사실은 좀 빠르다. 근데 제가 알아본 이제 의사들한테 그 견해를 종합하면 사실 이 정도의 사안이면 대략 뭐 일주일 정도면 예. 퇴원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상보다 빠르다는 건 민주당 측의 설명을 그 믿을 때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고 예. 실질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한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듣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제 8일 차에 그 지금 퇴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그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예방할 수 있는 단계 거기까지는 온 것 아니냐. 무엇보다 저 결정은 아마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서울대병원의 주치의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의료진 판단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진의 판단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나마 이 정도로 피해를 당한 건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퇴원한 뒤에 최지원 기자 이후의 행보도 좀 기자들도 관심이 있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는데 지금 어떻게 전망되고 있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택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국회에는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아마 1, 2주 정도 더 집에서 자택에서 당무를 이제 원격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민주당 관계자 얘기도 이재명 대표가 설령 이제 국회로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당무에 대해서 급박하게 개입해야 될, 그러니까 처리해야 할 당무는 대표로서 많지 않다. 오히려 공관위가 구성되고 공관위원장이 생기면 공천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나설 일이 많지 않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 문제 관련해서 당내 의견을 취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 1월 말 2월 초 이 시점까지도 이재명 대표 그때 나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두고 민주당에서 마치 김구 선생이 여운형 선생이 피습당했던 상황과 빗대어서 논란이 됐었죠. 물론 이 사건의 배경이라든가 이 범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글쎄요. 이번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불사조.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희 주민들이나 국민이 얘기하더라고요. 불사조다. 불사조처럼 살아서 나라에 큰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한테 제일 강력한 감정은 너무 안 됐다. 2년 동안 검찰한테 법으로 조리돌림 당했고 그걸로 못 죽이니까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칼로 찔러 죽이는데 실패하니까 무슨 특혜를 받았느니 어쩌니 하면서 펜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자, 불사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퇴원을 하게 된 거는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불사조다 그리고 유시민
씨의 저 발언 예. 또 이게 과연 얼마나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발언인가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원칙과 상식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집단으로 탈당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최종 메시지도 나오고 있고 이낙연 신당도 만들어지고 민주당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망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마치 뭐라 그럴까요? 최고 존엄처럼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과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위해서 있는 건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이런 걸 물을 수 있고 유시민 씨의 인식은 더더욱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검찰에 의해서 박해당한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장동 사건의 시작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의혹 제기가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것이고 성남FC, 백현동 사건이라든지 선거법 위반 사건이든지 전부 자기가 자초해서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 대표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재판이 지연되고 지금까지 결론이 안 나고 있는 상황. 게다가 뭐 이제는 선거법 위반 판사까지도 그냥 옷 벗고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 건가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정치인 개인을 영웅화한다든가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정치인의 어떤 그런 이력을 보고 브랜딩한 사례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의 세월을 걸었던 DJ 같은 경우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인동초라고 불려졌던 적도 있고요. 또 선명한 야당으로서의 뭐 닭의 모가지를 꺾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YS 같은 분도 선명 야당 그 자체를 상징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보 노무현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정치인을 브랜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스스로 만든 거라기보다는 국민들이 그렇게 볼 때 느낌이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약간 반감이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이 볼 때 그리고 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대 당이나 경쟁자 쪽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마치 한동훈 위원장을 키워주듯이 이재명 대표를 또 한편 그렇게 키워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의 이런 수사나 재판의 과정이나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쨌든 대통령 선거를 했던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는 것도 첫 사례고요. 이런 식의 이제 끊임없이 거기다 테러까지 당했으니까 앞으로 아마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별칭 이런 것도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저런 경우는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대표를 일종의 우상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복귀해 보면 결국 공천을 받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참 씁쓸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뭐 유시민 이사장이야 공천 받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본인의 생각들도 있겠고 뭐 여러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퇴원을 합니다. 그런데 퇴원으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공방이 있죠. 이 치료 과정에서 헬기 이송 논란 이건 지금 의사들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아마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될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위력을 행사를 한 것이고 특혜를 요구를 한 것이고 진료에 있어서의 패스트트랙 그리고 수술에 있어서의 일반 국민들 순서를 끼워서 새치기를 한 것입니다.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겠다며 어느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천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의료체계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야 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전원 과정 그리고 헬기 이송 과정 이걸 누가 서울대병원에다가 전화를 했고 빨리 좀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느냐 그 전화를 누가 했느냐 지금 일부 언론을 통해서 뭐 본인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비서실장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원 요청은 천준호 당대표실 비서실장이 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이 천 비서실장이 지난 2일 오전, 그러니까 사태가 벌어진 그 직후에 부산대병원에서 11시 53분쯤 당직 근무 중이던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의 휴대전화로 직접 본인이 전화를 걸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해당 교수는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응급환자 수술할 수 있냐, 환자를 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전화가 왔고 처음에는 응급환자라고만 해서 이 대표인 줄도 몰랐다, 이렇게 언론에 설명을 했는데요. 이 교수가 무슨 환자냐 이렇게 천 실장한테 물으니까 천 실장이 그제서야 이 대표라고 말하면서 이 대표와 보호자 서울대병원에서 모두 이 두 사람이 수술을 받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해당 교수가 주치의와의 통화 뒤에 결론을 낸 거고요. 이 교수는 헬기 이송도 본인이 먼저 제안했고 민주당과는 상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다만 소방당국에 출동 요청을 한 건 부산대 병원인 걸로 서류 결과 드러났습니다. 예. 자, 어느 시점에 천준호 비서실장이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했느냐. 앞서 그래픽 잠깐 나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죠. 이때가 언제였느냐. 이미 부산대병원에 이송이 돼서 부산대병원 의사들은 수술복까지 갈아입고 프로텍터까지 착용을 하고 수술 준비를 다 끝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준호 비서실장은 이때 서울대병원에다 전화를 해서 응급환자 그쪽에서 수술할 수 있겠느냐라고 요청을 했다라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해당 교수에 따르면 원래는 이제 가족의 요청으로 가족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송 전원을 원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 이 대표 본인도 서울에서 받기를 원했다라고 천 실장이 직접 말했다는 대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이 지금 응급 당직위가 또 천준호 실장과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민주당과도 친분이 있고 평소 교류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개인 번호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예, 평소에 그러니까 이 전화를 했던 응급의학과 교수가 또 정치권과 관련 있는 일을 했답니다. 보직 담당했던 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 대목을 이거 워낙 이 얘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네. 이러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의사단체가 지금 정치 과잉에 빠져 있다, 너무 정치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의사단체와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는 소방당국이 아니 왜 1.4cm인데 1cm밖에 가짜 뉴스 합니까? 막 이렇게 또 이제 소방당국과 각을 세우고, 네. 경찰이 수사를 했더니 경찰이 왜 지금 갑자기 당직도 안 바꾸고 안 밝히고 왜 저러는 겁니까? 그럼 이 소방당국과 경찰과 의사단체와 이 민주당의 전선이 너무 확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사실 지난 2일 처음에 피습을 당했을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일주일쯤 지난 뒤에 갑자기 공세로 전환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 정치적 의도라는 건 결국 이 서울대병원으로의 이송 논란,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헬기 뭐 이런 부분에 관한 논란이 워낙 커지고, 그다음에 각 지역 의사회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적 견해, 결국 응급의료 체계를 무너뜨렸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확산되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모든 곳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서울대병원 이송 논란은 지금 잠잠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원래는 왜 이재명 대표가 이 응급의료 체계를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서울대병원으로 옮길 것에 동의하고 그 비서실장이 이런 일을 했느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법적, 정치적 문제를 낳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이 좀 다뤄온 문제이긴 한데, 요거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을 하면서 지금 최지원 기자 얘기로는 국민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낼 것으로, 뭐 당연히 예상이 되는 건데, 플러스 이송 과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사실은 이것도 관심을 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송 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렇죠? 뭐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숭고함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다. 즉
정치 행위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부당하다고 하는 모든 문제는 민주당에서 촉발이 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든 또 당대표든 이게 공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공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 더더군다나 저런 이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 행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환자의 상태는 부산대 병원으로 실려갔기 때문에 부산대 병원에서 제일 잘 알고 전원 요청을 하는 것도 응급적 필요에 따라서 부산대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고 헬기 사용에 대한 여부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긴급성을 인정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보면은 천준호 비서실장이 요청을 했다. 당직 의사가 마침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었다. 헬기 부분도 뭐 A 교수라고 하는 의사가 요청을 했다.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그런 라인에 접촉을 할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모든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의사협회의 문제제기도 정치적이라고 그러고 뭐 소방당국의 문제제기도 다 정치행위라고 그러고 그럼 민주당은 비판의 성역이라는 얘기인가요?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당입니다. 절대 다수당인데 그런 의회가 자기들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은 피해자고 자기네들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는 박해라고만 주장하는 것을 과연 누가 동의할 것인가라는 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예, 뭐 이 헬기 이송 논란은 그동안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늘 관련된 얘기를 할지 안 할지 그게 관심이라는 점 그리고 이 피습 당시에도 이재명 대표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죠. 자, 이제는 그 공격한 피의자, 이 피의자 김 씨에 대한 수사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김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이걸 안 하기로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예, 어제 오후에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오후 결론을 냈는데요. 결국에는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외부위원 7명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공개 찬성이 3분의 1을 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건데 이유인 즉슨 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려면 범죄 수단이 또 잔인해야 하고 중대한 피해가 있어야 하고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야 되고 또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한 필요한 부분이 인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걸로 보고 판단을 내린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김 씨와 관련해 그 당적을 보유하는 당적이 어디냐에 대한 문제도 결국에는 비공개하기로 한 만큼 이 부분도 누설하면 징역 3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한다는 정당법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경찰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피의자의 당적 여부, 금융거래나 통화 및 인터넷 검색 기록 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빨리 수사해서 내용을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와서 수사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그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이건 매우 비겁하거나 아니면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하면 이것도 정말 저희가 다시 특검이나 국정조사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오지 않게 수사당국이 철저히 하십시오. 이거 그냥 제가 빈말로 던지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피의자 김 씨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이런 시각으로 보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 피의자가 뭐 월세도 못 낼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뭐 택시를 타고 다 대부분 이동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 비용들은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조사가 돼봐야 것으로 알고 있고요. 누군가의 조력 없이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음모론적 시각,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쪽 음모론도 있고 이쪽 음모론도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이게 뭐 제가 이 말까지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극우 유튜브에서 무슨 자작극 있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건 이제 쑥 들어갔어요. 더 이상 이제 설마 그런 얘기까지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김 씨가 이게 혼자 저지른 건가? 평소 돈도 별로 없다던데. 근데 택시는 어떻게 타고 다녔지? 누가 이러면서 왜 또 당적은 공개하네? 이런 이제 다른 음모론도 지금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제기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뭐 음모론 자체가 없어지려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기본입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이 뭔가 좀 소극적이고 또 사건 수사에 그 어떤 축소하는 느낌, 그리고 선별적으로 정보를 흘리는 이런 이제 느낌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공범이 없다고 어떤 언론에 나왔는데 그 며칠 있다가 다시 또 공범이 있는 어쨌든 방조자가 있는 행태가 나타났고 이런 걸 보면서 저 범인이 지금 알려진 거는 1년 전 4월 달부터 작년 4월부터 준비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흔히들 핸드폰 디지털 포렌식을 해서 철저하게 그걸 다 밝혀야 되는데 그런 정도까지의 충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갑자기 또 오늘 뭐 결론적 수사 발표를 한다 그러니까 이 수사가 저렇게 해서 정말 제대로 될까 이런 이제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런 것의 어떤 그 범죄라는 게 정치에서의 정오 범죄고 또 이것을 특정 당에 가입하고 또 활동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연결돼 있는데 그걸 정당을 보호하고 당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 정당법 사항 그 조항 사소한 걸 가지고 실제 본질 사건의 본질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비공개 결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번 뭐 얼굴 신상 공개 자체도 보면 공익적 목적이나 범죄 흉악성 정도 이런 거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뭐 7인의 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했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국민들이 볼 때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 점점 더 그런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가 더 많이 퍼뜨려질 수 있다는 점, 경찰들도 그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신상 공개는 어쨌든 누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상 공개 위에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요건에 이제 맞춰가지고 판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 공개가 되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만약에 저분이 신상이 공개가 됐는데 본인들이 그리는 그림에 만약에 안 맞았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고도의 지금 총선 전국 하에서 고도의 이제 정치적인 돌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당에 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들로 치우치지 않도록 저는 뭐 법과 원칙대로 행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이거는 그 관련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김구 선생님 아까 얘기 나와서 김구 선생님 암살범이 안두희였나요? 네. 결국 비참한 말로를 누군가 또 그 같이 암살을 하고 케네디 암살범도 암살을 한 뭐 오스왈드인가 그 사람도 결국 또 암살을 당해요. 이게 이제 정치인에 대한 습격을 하면 이 사람은 모든 그 지지자들의 공분을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이 사람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그 뒤에 나는 저 사람을 응징하겠어라고 나타난 사람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아마 있었지 않을까 아니 싶은데. 그러니까 이 신상공개위원회라고 하는 그 이제 위원들이 사실은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이 다 그 이제 아마 참작이 됐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어느 프로파일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확신범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내가 왜 이재명 대표를 공격했느냐 하는 거를 신상도 공개하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본인이 그 의도했던 바를 충족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금 저 피의자 김 씨의 경우에 얼굴도 안 가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당당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신상을 얼굴과 뭐 신상을 공개하면 결국 저 사람의 신념을 일반에게 알리는 모양새가 된다. 이게 그 프로파일러의 분석이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 비공개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전문적 판단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내부 상황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탈당을 선언한 의원들이 있었어요. 앞서도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4명이라고 했잖아요. 3명일 수도 있대요. 윤영찬 의원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아마 윤영찬 의원의 이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는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기 때문에 4명 탈당해서 지금 3명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해요. 자, 그 전에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죠. 민주연구원의 현근택 부원장. 현근택 부원장이 요즘 총선 공천 앞둔 이 시점에 성희롱 문제가 터진 거예요. 성희롱 문제.
당연히 징계 얘기가 나왔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개입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됩니다. 어제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공천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자,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이 커지는 이 시점에. 자, 일단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성희롱 사건, 현근택 부원장 성희롱 사건이 뭐예요? 이제 이 현근택 부원장이 지역에서 이게 그 성남 중원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주변 인물들과 송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역 정치인과 그 지역 정치인을 수행하는 50대 여성 수행비서가 있었는데요. 그 두 사람과의 같이 하는 자리에서 이 현 부원장이 그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뭐 또 그 밖에 좀 불미스러운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아, 남녀 두 사람한테?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50대 여성 수행비서를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 비서는 또 결혼을 한 기혼자 신분인 걸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기혼자에게 다른 외부 남성과 결혼한 사이냐, 부부냐, 뭐 행실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이 성희롱이고 불쾌감을 느꼈다. 이런 피해자의 호소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겁니다. 이 당사자가 저희도 연락을 해보니까 이 현근택 부원장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예, 그런데 초반에는 어떠한 입장을 별로 듣지 못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건에 대한 진실성을 조금 더 확인해봤는지 그 이후로 한 전화 통화가 10통 정도 내리오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자리 끝난 다음에 전화가 온 예, 거군요. 예. 그 자리에서는 사과를 한 건 네, 아니고. 그 자리에서 사과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여성도 그 이후에 이제 문제를 의식하고 항의성 전화를 한 거였고 이제 현 부원장에게도 알린 거였는데 그 당시는 별 반응이 없다가 추후에 이제 10통 넘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이제 뭐 사과하는 문자도 보내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이미 뭐 피해를 많이 느껴서 그 당시에는 또 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더 이제 언론에도 알려지면서 공론화될 조짐이 보이니까 현근택 부원장도 그 언론 보도난 그 해당 날짜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지금 현 부원장 입장은 뭐예요? 이거 뭐 아까 지금 죄송합니다. 자막 보니까 술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예, 맞습니다. 당시 이미 본인이 너무 취해 있던 상태여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아도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피해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 사과를 드리겠다는 마음뿐이다 이렇게 다소 모호한 사과를 내놨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이제 당사자들 간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거고 아마 당 차원에서도 징계라든가 여기서 더 논란을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대처에 나서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뭐 한 사람의 뭐 성희롱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파만파 커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저 사진입니다. 자, 현근택 부원장 징계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 징계 얘기를 문자 메시지로 주고받았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이 당에 뭐 윤리와 관련이 있나? 아니에요. 근데 누구랑 주고받았느냐?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 지금 병실에 있는. 예, 맞습니다. 저게 지금 시간을 보면 어제 그 오전이거든요. 먼저 정성호 의원이 부산대 의료진에게 감사 인사부터 꼭 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부터 저 화면에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로 이제 이재명 대표 퇴원이 예정됐다고 하니까 정성호 의원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이렇게 내라라고 했는데 한 5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료진에 대한 감사 인사 조언에는 별다른 답을 안 하고 5시간 뒤에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저런 질문을 하거든요. 자, 현근택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묻습니다.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희롱 발언 문제에 대해서 이 현근택 부원장도 지금 그 예비후보 총선 예비후보 적격 심사 중인 걸로, 그러니까 아마 등록을 했으니까 적격을 받았을 텐데 총선 출마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정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공관이 컷오프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컷오프. 예,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는다 이 정도 수위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당원 자격 정지가 아니라 당직 자격 정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공천 자체가 아예 불가해진다 이런 수위는 아니지만 공관위에서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으면 공천을 못 받는 건 기정사실인 부분이기도 자, 합니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아까 다시 그 그래픽 주세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대표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엄중 경고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취지로 다시 답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자신의 최측근 현근택 변호사가 현근택 부원장이 총선 공천 앞둔 시점에 정말 터져나와서는 안 된 개인적으로 정치적 치명상이 될 수도 있는 성희롱 문제에 휩싸였습니다. 당에서 지금 당무감사 들어가는데 이 진상조사 들어가는데 두 사람이 이걸 미리 주고받은 장면. 그런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은 어떻게 할까요? 병상에 있다는 이재명 대표의 저 질문부터가 일단 부적절한 겁니다. 민주당에는 징계를 논의하는 공식 기구가 없습니까? 그 기구에서 저 문제를 놓고 그 기구의 판단을 받아서 최고위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곳입니다. 의결을 하는 곳인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누가 뭐래도 이재명의 최측근,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좀 세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컷오프 대상, 공천 컷오프 대상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바로 엄중 경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뜻이고 당의 결정이고 당의 결정은 이재명 대표에게 달렸다라는 것을 저 문자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친명이라고 하는 현근택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 공천에서 친명은 살고 이재명 만세를 외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자이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탈당을 해서 국민의힘으로 가고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들도 탈당을 한다고 그러고 이낙연 정말 민주당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런 정치인들도 지금 신당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 문자 더더군다나 병상에서 지금 저런 걸 챙기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 이재명 대표의 본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근데 정성호 의원이 당무를 논할 자리에 있느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대요. 그동안 정성호 의원 언론에서는 친명계 좌장 그랬잖아요. 여기 정성호 의원은 그동안 어떤 입장을 보여왔었습니까? 아무래도 사시 동기이기 때문에 오래 알았던 사이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 보스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같이 동지적인 관계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야죠. 좌장이라는 표현도 다소 부담스럽다. 그냥 조언을 해주는 정도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물론 조언을 얻는 과정이었겠습니다만 정성호 의원이 어떻게 하라 지시하고 이재명 대표가 또 저렇게 깍듯이 존댓말을 쓰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렇게 묻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친명계 의원과 대표 간의 교류가 일정 부분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게 드러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당직이 없는 정성호 의원이 그 당원에 대한 징계 문제, 그러니까 당직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놓고 본인이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는 것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뭐 사당화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비명계에서 오늘 오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성호 의원은요 지금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냥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 대응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이 대표뿐만이 아니고 당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에게도 본인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그 현근택 부원장 얘기도 본인이 먼저 이렇게 하라고 한 메시지는 공개가 안 됐고 그 뒤로 이렇게 잘려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뒤에 이재명 대표 발언만 캡처가 된 거다 이런 해명도 했습니다. 글쎄요, 정성호 의원이 저런 문자 메시지를 노출, 뭐 의도적으로는 아니겠습니다만, 뭐 저기서 문자 메시지 보면은 뒤에 있는 카메라 기자들 다 본다는 것도 알 텐데 여러 저런 케이스가 많았었는데 왜 노출을 시켰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성호 의원, 이재명 대표 특별면회 신청해서 지금 여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련해서 정진상 뭐 이런 분들 논란이 됐었는데 여기에 또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시중에는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이런 비닐이 이렇게 부착돼서 촬영에 잘 안 찍히는 그런 게 있다는데 한국 정치인들이 좀 저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런 게 이제 부분 찍히니까 계속 어떤 오해를 증폭시킬 수가 있고요. 좌장이라는 말은 공식 직함이 아니죠. 그러나 그 역할은 있습니다. 같은 경기도 시장과 국회의원으로 또 꼭 뭐 고시도 동기고 또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소수입니다. 10명이 안 되는 숫자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요. 정치에서나 뭐 제가 이제 저도 전공이 행정학이라 공식적 결정보다 비공식적 결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일상적 뭐 회의를 해보면 회의 시간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담배 피우러 나간 시간, 그 담배 피우면서 뭔가를 또 동의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도 꽤 많고, 그래서 정치라는 게 그런 어떤 비공식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기계적으로 모든 위원회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소세지와 정치의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면 좋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 불가피하게 어떤 역할을, 즉 공식과 비공식이 다 공존하는 게 또 우리 일상이기도 하고 정치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저런 역할, 그러니까 대표가 저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조언하고 자문하고 주고받고 이런 이야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 다 대표의 지시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예. 과정의 하나를 보여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는요. 이게 논란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현근택 부원장이 지금 누구와 다음 총선에서 당내에서 경쟁을 하느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근택은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현근택 부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자, 뭐 지금 권칠승 대변인 얘기까지는 뭐 들어본 걸로 하고요. 바로 이 사람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탈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건 때문에 바뀔 수도 있대요. 먼저 보시죠. 윤영찬 왔습니다. 여기 왜 왔어? 여기 정무당이고. 아 됐어! 어디 하프라 형님! 오늘 밤에 이제 뒤통수 칼 묶어서 어디로 여기! 너 기다렸어요! 나 배신 때려놓고서 무슨 왜야 오더라! 지금 뭐 당내 문제에서 앞으로 계속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게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성희롱을 한 본인의 측근은 감쌌다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그 대상자가 현근택 부원장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감쌌을까요? 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성희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잣대는 두 개지요. 자기 측근이면 봐줘야 되는 거고 자기 측근이 아니면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윤영찬 의원이 나오는데요. 윤영찬 의원이 잠시 뒤에 원칙과 상식 4명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어떤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 언제로 얘기 지금 뭐 한 몇 분 안 남았네요. 예, 2분 뒤죠. 9시 40분에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그 비명계 의원, 현역 의원 4명이 공동 탈당하겠다 이렇게 오늘 오전까지도 밝혀왔고 예. 이원욱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막판에 지금 윤영찬 의원이 본인은 민주당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런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기자회견 열리기 몇 시간 전에? 네, 불과 뭐 한 지금 40분 예정이었으니까 한 30분 전에 이런 입장문을 낸 건데요. 그래서 오늘 회견에도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이 입장문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 또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또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그 흔적을 지키고 더 선명하게 닦는 게 본인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정치에 입문할 때 민주당에 윤영찬이라는 벽돌 한 장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마음 변치 않고 계속 가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4명 중에 지금 윤영찬 의원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현근택 부원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근택 부원장과 지금 경쟁하는 사이잖아요. 근데 현근택 부원장의 이 문자, 이를 둘러싼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문자가 지금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부원장 성희롱 문제를 봐줘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현근택 부원장을 봐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봐줬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윤영찬 의원은 공천 탈락. 공천 탈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탈당을 결정했을 것이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저게 공개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현근택 부원장이 공천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무리수를 둘까? 민주당에서. 그렇죠? 이제는
저 이재명 대표가 봐주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공개가 되면서. 언론이 다 하니까.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그러면 내 경쟁자가 성남 중원에서 없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남기로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 4명은 늘 함께 움직였습니다. 뭐 조웅천 의원도 그랬었고 잠시 뒤에 이제 종천 의원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여러 명 나오는데 계파도 조금씩 달라요. 원래 정치를 시작했던. 근데 특히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탈당을 이미 뭐 선언을 했고 곧 내일 모레면은 지금 당 떠날 분의 계파잖아요.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날 거다라고 예상이 됐던 분이 윤영찬 의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을 떠나겠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관련해서 이제 협상을 진행할 때 그 이낙연 전 대표를 수행했던 현역 의원, 유일한 현역 의원도 바로 윤영찬 의원이었거든요. 그만큼 같이 이제 활동을 할 걸로 알려져 왔었습니다. 자, 탈당 기자회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정치에 이익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우선 불의의 정치 테러로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이재명 대표께 위로를 드립니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왜 이 길을 가는가?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한국 정치에 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이 어찌 정치입니까? 이의가 있으면 반대 토론을 해야 합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토론과 설득이 없는 정치도 있습니까? 노무현이 3당 합당을 반대하며 손들고 외친 말입니다. 당시 노무현의 절규 중에 회의라는 단어를 정치라는 단어로 바꾸기만 한 것입니다. 우리 세 사람의 심정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다면 이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이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민심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가 없다는 민심이 3분의 1이 넘는데 여기에 응답하는 정치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윤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의 국민은 윤 정권이 이렇게 못하는데도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동도 없습니다. 그냥 이재명 중심의 단결만 외치고 있습니다. 끝내 윤 정권 심판에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방탄정당, 패권정당, 팬덤정당에서 벗어나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삼총리께서 진심 어린 충고를 했지만 어떤 진정성 있는 반응도 없었습니다. 선거법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되는 것보다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대표 본인이 한 말입니다. 의원총회와 전당대회 결의까지 있었습니다. 이 약속을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자, 김종민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문 낭독 중이었는데요. 이원욱, 조웅천, 김종민, 윤영찬으로 오늘 아침 8시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뉴스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막판에 윤영찬 의원 지금 아까 3명 탈당 이렇게 3명이 모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마 그 기자들에게도 사전 보도 회견문이 배포가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지금 4명이었던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직전에 이제 윤영찬 의원이 이런 입장문을 내면서 급하게 3명으로 이제 수정된 모습까지도 보일 수 있었는데. 자, 이건 이제 자료화면이에요. 이때만 해도 이제 윤영찬 의원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자회견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의원들이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이원욱 의원 라디오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측으로부터 조기 통합 선대위 제안을 받았다. 그걸 중재안으로 제안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전까지 우리가 말한 조기 통합 비대위를 받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응할 수 없다. 우리 4명은 공동 탈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원칙대로 간다라는 의지를 보였었는데 윤영찬 의원이 이렇게 되니까 그 기자회견 직전에 지금 바깥에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도 다소 비통해하는 표정과 말들이 나왔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자, 관련된 거 지금 뭐 기자회견 하니까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고요. 원칙과 상식 이 기자회견이 있는다고 하니까 민주당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조응천 의원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친명계 의원들이 이 출판 기념회장까지 가서 만류를 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조응천 의원님은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고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민주당이 발전해 나가는 길에 조응천의 역할은 바로 민주당에서 그런 역할이다. 탈당 결심을 만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한다. 후배들 버리고 딴 생각하시면 반드시 발병이 납니다. 저는 우리 조응천 의원과 항상 우리 민주당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 얘기를 왜 조응천 의원과 함께 한다는 얘기를 기자들한테 하는지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자, 그러자 조응천 의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폭력 그리고 모르는 척하는 교사 들어보시죠. 지금 얘기하는 단합은 삥 뜯고는 친구라고 하는 일진과 같다. 그러고서는 단합하지 않는다고. 그럼 언제까지 삥 뜯기고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선생이 그걸 보면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이 오히려 삥 뜯긴 놈한테 뭐라고 그래요. 주류 정치인의 강압적인 단합 요구, 원팀 원보이스 요구, 결국은 당내 민주주의의 말살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숨쉴 공간이 없습니다. 당대표께서 지금 변화 없으시면 그대로 탈당하시겠다는지. 이제 뭐 남은 초이스가 뭐가 있을까요? 신당 합류는 이제 그거는 우리 의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야죠. 근데 어쨌든 뭐 의미 있도록 할 겁니다. 네, 비록 친명 의원들의 만류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뭐 타이밍 한참 지난 거고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민주당이 지금 문제다라고 이제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어제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남는 게 좀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갑자기 탈당해서 빠지고. 자, 이 국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회의원들의 가장 일 목표는 재선되는 거죠. 그게 이제 1번인데 어쨌든 뭐 그걸 속마음을 그대로 국민한테 이야기할 수 없고 명분은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걸 내걸고 저렇게 원칙과 상식을 같이 해왔는데 거기서도 결국은 본인의 이익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런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참 오래된 이야기지만 부산에서 서울 올 때 벼룩 스마를 데리고 오는 게 국회의원 3분 모시고 오는 것보다 더 쉽다 이런 말이 있듯이 국회의원 각자의 생각들이 워낙 다르고 또 그 이해관계가 달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민주당에 있어서 이런 민주당의 외곽을 더 확장하고 국민들로 지지를 받으려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서 좀 파격적으로 포용력을 발휘했어야 합니다. 파격적 포용력. 예.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가장 외연이 넓어지는 어떤 경계에 서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서 청와대 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 분이 이쪽으로 모셔왔을 때의 그 민주당의 확장성 같은 걸 생각했을 때 좀 더 이 부분에 좀 경각심을 가졌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원칙과 상식의 이런 탈당 기자회견도 결국 오늘 현근택 이 문자 파동 때문에 이게 다 그냥 스텝이 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새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과 헤어질 결심을 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민주당 내가 떠나는 이유 여기는 전과자가 많아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전과가
이게 또 잡범이 있고 뭐 사상범이 있고 뭐 다르지 않습니까? 확신범이 있고 뭐. 근데 뭐 다 묶어서 얘기했다가 사과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떤 발언이에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 말인데요. 민주당 국회의원 167명 가운데 44%인 68명이 전과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44%가 전과자. 예, 그러면서 이 발언을 토대로 이 결과를 토대로 민주당이 도덕성을 잃었다 이런 취지의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내놓은 근거 가운데 하나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 7월이죠.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조사해서 공개했던 자료인데 여기에 퍼센테이지 계산을 잘못한 걸로 보여요. 41%가 전과자였다. 이런 해명을 뒤늦게 내놨는데요. 이 전 대표가. 44%가 아니라 41%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마저도 민주화 운동에 가담한 죄로 이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포함된 수치였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수치 계산한 거는 문제였다. 이런 취지로 다시 사과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미 마음은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41%든 44%든 41%대는 뭐 탈당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어찌 됐든 그런데 이제 이런 저런 자료를 인용하다 보니까 어찌 됐든 이제 전과자가 많은 정당이라는 얘기까지 했던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떠나온 그 자리에 제3지대에 지금 누가 있느냐. 신당 창당 얘기 잠시 전에 드리죠. 조선일보 6면입니다. 전 총리, 전 여당 대표 지금 거야 비주류 몸집 커지는 제3지대. 어제 이 사진 그 양양자 의원 출판 기념회 이 많은 사람들이 쭉 오면 저 때 어떤 사진이 찍힐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저걸 또 들으라고 하니까 같이 들고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평소에 자주 만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만났던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이른바 언론에서 뭐라고 볼까? 일반 국민들은 저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 요 생각들을 살짝 하고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제3지대라고 하지만 제3지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그 반발,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원심력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공통의 무언가를 만들어낸다. 정당이라는 건 추구하는 가치가 같고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서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집합체가 정당이기 때문에 과연 그 정당이라고 불리는 것의 본질에 얼마나 부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예. 그런데 저는 이낙연 신당, 적어도 이낙연 신당의 성패에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것이 분명히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지만 윤영찬 의원이 왜 탈당을 마지막에 안 했을까? 이 부분도 비단 현근택 문자 파동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김대중 100주년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권 통합을 주문했어요. 근데 지금 탈당을 하는 사람들은 노무현의 민주당, 김대중의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이자 노무현 대통령 정신을 이어간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대중 100주년에 가서 야권 통합, 즉 이재명 대표의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것은 뭐냐면 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여러 뭐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이상직 관련해서 뭐 전 사위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도 풀어야 될 문제, 민주당을 등에 업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가 그 사이에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이었고, 그리고 본인은 또 공천을 받아야 되는 숙명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어져서 신당 부분까지 굉장히 사실은 명분을 이야기하지만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지금 뭐 기우뚱 정말 뭐 벼랑 끝에 서 있다, 뭐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원심력 반발력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뭐 긍정효를 미칠까, 이런 것들 국민들이 굉장히 좀 의아하게 지켜보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연일 지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어제는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습니다. 구인사는 과거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을 하면서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죠.
한 위원장이 구인사를 방문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국민의힘 역시 대조선님의 깊은 뜻을 배우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발휘되는 선의의 동료 의식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 여름 바로 이곳 천태종의 구인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욕절 많았던 새만금 잼버리 당시에 구인사는 대원들을 위한 공간과 식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뭐 고들의 이 절하는 법까지도 배우고 갔다라고 했는데 구인사 방문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구인사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구인사 방문은 여러 가지 지난 그 잼버리 대회 때도 그 여러 선행을 베풀고 뭐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종교계에 대한 그 한동훈 위원장의 새해 인사 뭐 이런 거 의미를 담고 있다고는 봅니다. 예. 다만 이제 그 구인사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도 방문을 했고 뭐 김건희 여사와도 인연이 깊다고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종교계와의 접촉면을 넓히는 부분은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까 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아마 그렇게 득점 요인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먼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나경원 전 의원도 방문을 하긴 했던 곳이긴 하거든요. 아니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인사를 방문했다는 점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굳이 그런 부분까지도 뭐 구인사 말고서도 우리나라에 대형 사찰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점이 좀 정치적으로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을 지금 펼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른 곳을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구인사의 위치가 이제 충청권에 있고 충청권에 이제 그 구심이 되는 사찰이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구인사를 찾아 방문을 하고 또 불교계의 그런 그 지혜나 이런 것들을 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지금 배의 선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특히나 지금 충청권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도권 민심만큼이나 충청권 민심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그런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종교계 방문에 이어서 오늘부터 부산 일정, 지금 아마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일보 6면부터 보시죠. 이틀간 PK차는 한동훈, 흔들리는 민심 다잡기. 자, 지금 뭐 오늘 창원에서 3.15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부산 미포광장에서 시민과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행보가 돼 있는데, 자, 김두수 소장님, 다른 곳도 아니고 이제 부산 방문은 1박 2일에 공을 들이는 입장이고 지금 부산이요 조금 흔들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어떤 영향, 어떤 포석일까요? 일단 뭐 선거 지형상 영남이 주로 보수로 분류되고 또 수도권에서 지난 4년 전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180석 가까운 민주당의 지지가 나오니까 오히려 영남은 뭉치는 경향이 보수로 좀 뭉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어쨌든 PK, 부산, 경남, 울산 이 지역은 야권 도시란 이름도 있을 정도로 약간 그 김영삼 대통령부터 민주화 세력의 어떤 기반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이번에 이제 TK와의 좀 구분도 되고 마침 뭐 엑스포도 실패한 데다가 부산 경남에서 우리나라가 이 전체 제1위 도시와 2위 도시의 격차가 우리나라만큼 심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 부산 분들의 젊은 이 인구들이 다 유출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부산에 거기다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또 부산에 이렇게 굉장히 타격을 주고 있고 이런 모든 문제가
여당 입장에서는 악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뭐 여기에 상당히 역할 그리고 거기에 부산 민심을 이렇게 되돌려야겠다 생각하는데 현재 부산, 경남, 울산의 민주당 의석은 3석, 3석, 1석. 그래서 총합해서 7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절반 정도의 득표 의석을 가져야겠다는 목표로 해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고 또 여론이나 이런 데서 전반적인 흐름은 좋다. 거기다가 이제 이준석 뭐 신당도 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부산, 경남, 울산에서 우리가 뭐 삼국지에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적백대전의 최고 하이라이트 하공은 동남풍이 불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에서 그런 예를 많이 들죠. 하공. 예. 그래서 불경에 동남풍이 불어오면 한국 정치가 바뀐다. 그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3년 뒤부터는요, 이 이른바 개고기, 보신탕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데요. 동물보호단체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영세업자들은 그동안 이것만 팔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뭐 하느냐라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야 먹을 게 없던 시절에는 뭐 그래도 개고기, 뭐 어르신들 뭐 개혀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래도 세계화의 어떤 세계인들의 시선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곽승환 기자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재석 210명 중 208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먹기 위해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식용 목적의 사육이나 유통 역시 처벌됩니다. 3년 뒤부터 제 뒤로 보이는 식당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식당 주인은 강하게 반발했고 몇 천년을 내려온 음식을 개고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거야. 동물단체는 환영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사회적인 정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런 정서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조성된 거죠.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가장 잘 따르고 그런 동물이요. 먹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 내 취향대로 먹고 싶은 나도 왜 정부에서 내 식순까지 관리해? 정부는 폐업하는 개 농장, 식당 등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지만 지원 범위와 보상 규모를 놓고 갈등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사실 이 개식용 문제 수십 년 동안 이어오던 그 갈등, 결국 종지부를 찍은 거군요. 네, 그 이른바 그 보신탕이 우리 전통 문화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너무나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보신탕 문화에 이제 반발이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기존의 보신탕 산업에 기대서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이 생존권 위협이다라면서 격렬하게 이제 반발을 하면서 수십여 년간 논란이 이어져 왔었는데 그 오랜 기간의 찬반 논쟁이 이번에 법적으로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것도 한번 따져보죠. 개 식용을 업으로 이렇게 삼고 있었던 분들, 그분들도 꽤 되시긴 한다고 해요. 우리가 잘 드러나진 않아서 그렇지. 네,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단체는 환영의 목소리를 냈지만 역시 대한육견협회나 육견상업회 상인회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 식용을 생계로 끌어오는 농가가 한 1,500개 농가 정도 되고요. 식당이 한 1,600개 식당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속과 처벌을 3년 유예하기는 했지만 이분들은 이게 지금 공론화도 없고 졸속으로 만들어져서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지원 범위 그리고 이제 뭐 보상 규모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분들은 생계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럼 개를 안 팔고 다른 걸 팔 수 있도록 좀 뭔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서히라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못 팔게 해서는 안 되니까요. 자, 다음은 근데 개 얘기 하나만 더 할까요? 요즘 개들은요. 어디 뭐 이렇게 산책 갔는데 강아지 이쁘네 하고 이렇게 툭 치잖아요. 우리 애를 왜 건드려요? 막 그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개는 옛날 개와는 다릅니다. 심지어 개가 죽으면 옛날에는 진짜 뭐
좀 정말 사랑하는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디다 이제 조용히 묻어주고 그렇게까지는 했었어요. 근데 요즘엔 장례식장도 있대요. 개 장례식장.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아니 장례식장에 딱 갔을 때 뭐 내야 되죠? 사람들은 조의금 내잖아요. 지금 그 얘기, 개가 죽었는데 옆집 개가 죽었는데 내가 거기 가거든. 근데 장례식 조의금을 얼마를 내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조의금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모인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개가 그때는 옛날 그때는 이제 얘기니까.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렇지. 지금은 실질적인 문제로 이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어허.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됐는데. 개 장례식 조의금 얼마를 해야 하나요? 이런 글이 올라온 거예요. 이 사연자가 이제 친구로부터 강아지 장례식에 오라는 연락을 받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는데 갑자기 그 장례식장에 조의금 함이 딱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조의함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보는 순간 당황했는데 그렇다고 또 돈을 안 넣기에는 친구가 서운할까 봐 싶어서 급하게 또 ATM기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현금 5만 원을 딱 하고 넣었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나서 내가 강아지 조의금에까지 이렇게 돈을 넣어야 되나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그게 화제가 됐던 겁니다. 아니 다른 분들 장례식장 가도 한 10만 원이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5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보통 5만 원, 10만 원이거든요. 뭐 더 친하면 많이 들 수 있지만 개 죽었다고 가서 5만 원? 네, 뭐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에서는 사실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식 문화 굉장히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고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반려동물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납골당도 생기고 장례식장도 생기고 동물 장묘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기도 했고 또 장례 문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 관계자들은 그래도 조의금 문화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예. 우리나라 유일한 공공 반려동물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여기 관계자도 장례식장을 찾는 분들은 있지만 이 조의금 함을 비치해 두진 않는다. 그러니까 조의금을 받는 문화는 아직까지는 좀 생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반려동물 장례식 같은 건 사람들은 이제 3일장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고 2시간 정도면 끝나고 또 이제 식사를 대접하거나 이런 일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식사도 대접하고 네. 그건 안 하겠지 설마. 네, 예. 장례식장에 그 조의금 함일 비치하는 곳은 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 이게요 너무 또 물론 장례식까지 뭐 내 자식 같은 우리 반려견이 뭐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옛날에는 그냥 개는 다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요즘에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돈까지 내고 와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아무리 뭐 개를 먹지 말자라는 것은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사실 개를 조의금까지 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댓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문화가 바뀌고 있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개니까 일종의 도리라고 생각하자라는 의견도 있지만 어떤 많은 분들은 뭐 도대체 초대는 왜 하고 조의금은 왜 내냐? 뭐 우리 집에 뭐 고슴도치가 죽어도 조의금 내줄 거냐? 개팔자가 상팔자다. 뭐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가 맞냐?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개를 키우지 않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겹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겹살 뭐 식당에서 드시는 분도 있고 마트에서 사오는 분들도 있고 근데 뭐 배달 주문했는데 삼겹살 와 먹자 하고서는 아니면은 시장에서 사와서 딱 열어봤는데 저렇게 나온다면 야 저게 하얀 건 어떻게 먹죠 저걸 뭐 저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야 저거 좀 너무한 게 저게 요거 좀 그나마 낫네. 아까 그거는요 이게 어떻게 먹으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삼겹살이 원래 살코기와 비계가 절묘하게 혼합된 그렇죠. 그런 고기인데 그 혼합 비율 때문에 항상 논란이 되는 거예요. 네. 비계가 너무 과도하게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또 최근에는 이제 비계가 이제 마트에서 살 때는 위에서 봤을 때는 적정량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아래는 비계밖에 없더라. 아하.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른바 그 삼겹살 데이 때 삼겹살 데이 있었죠. 일부 대형마트에서 삼겹살 할인 이벤트를 했었는데 와 가야지. 그때 멀쩡한 고기인 줄 알고 싸다고 이제 좋다고 삼겹살을 샀는데 비계만 왔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비계 덩어리더라라는 사연이 알려져서 공분이 일었었고 얼마 전에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인천 미추홀구의
기부를 하고 답례품으로 삼겹살을 받았는데 예. 그것도 듣다 보니까 비계 덩어리더라라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아유, 전 어떻게 보셨어요? 저 정도면. 네, 일단 삼겹살의 품질 관리 매뉴얼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 기준이 있어야지 저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고 합니다. 도매, 소매 나누어서 일정 수준의 어떤 기준을 이제 제시를 한 것인데요. 특히 이제 대형마트에서 삼겹살 많이들 구매하시잖아요. 예. 일단 기준은 소포장 삼겹살 같은 경우 1cm 이하로 이제 지방을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지방 1cm 이하로 제거. 네, 오겹살은 1.5cm 이하로 이제 제거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특히 너무 아까 보신 것처럼 지방 비계가 너무 많은 삼겹살 같은 경우는 폐기를 권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박상희 교수님, 또 아니 누가 봐도 왼쪽 정도는 돼야지 그래픽에서 그래야 삼겹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 주변도 그렇고 또 인터넷만 찾아봐도 삼겹살 샀는데 비계가 너무 많다라는 의견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기본적으로 이 비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비숙련자가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과도한 물량이 있다 보니까 과지방 부분을 제거를 하는데 미흡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이 품질 관리가 안 된 삼겹살이 유통이 되고 그래서 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 악순환인데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이제 좀 적어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1cm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제 또는 뭐, 그러니까 일반 삼겹살의 그 경우에 그러니까 너무 비계가 막 몇 cm, 막 3cm, 5cm 이렇게 되면 이건 삼겹살이라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걸 지킨다면 삼겹살 맛이 또 어떨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수의 소식인데요. 거꾸로 해도 똑바로 해도 이름이 같은 가수입니다. 리효리 씨 얘기입니다. 근데 이효리 씨가 이제 뭐 당분간 뭐 상업 광고 이런 거 안 한다고 옛날에 제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 요즘 그 상업 광고에 다시 복귀를 했나 봐요. 네, 복귀를 했는데 이효리 씨가 상업 광고 복귀한 지 5개월 정도 만에 42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는 업계 추정치가 나왔거든요. 5개월 만에 42억 원? 그렇습니다. 이효리 씨가 2012년에 상업 광고 안 한다라는 선언을 했었는데 그 작년 7월 달에 광고 다시 하고 싶습니다라고 복귀 선언을 한 거예요. 복귀 선언을 하자마자 여러 업종에서 물밀듯이 광고 제안이 들어오면서 거의 줄을 서시오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당시에 CF 제안이 한 100여 개 정도 들어왔고 CF 목록만 A4 용지 서너 장이 꽉 찰 정도로 그런 정도로 많은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효리 씨가 내가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박상희 교수님은 이효리 씨가 후배신가요? 옛날에 이제 어떻게 좀 부럽기도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일찍이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부럽지는 않고요. 이효리 씨는 정말 진정성도 갖추면서 가수로서의 그 어떤 매너라던가 또 능력도 다 갖추신 사실 본투비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가수잖아요. 상업 광고를 안 했을 때도 상업 광고를 안 하는 것이 멋있었는데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바뀔 수 있더라고요. 라는 고백도 솔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야, 정말 인기를 저렇게 나이를 먹어서까지 유지한다는 게 정말 평소의 행실도 중요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기적의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6 강진 이후 쓰나미가 강타한 일본의 이시카와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시죠. 지신하고 상황이 안하신가? 그러면 내가 민나 됐다. 민나 안 왔다.
자, 저 할머니가 그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는데 태우지 않았으면 2초만 늦었어도 몇 초만 늦었어도 정말 황당한 네, 쓰나미 일보 직전에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한 차량 운전자의 소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말 1, 2초만 늦었더라도 다시 와서 차에 타세요 하지 않았더라도 할머니는 정말 구조되기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고 굉장히 극적인 구조다. 후방 카메라로 쓰나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도에 어떻게 보면 좀 기쁨에 박수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정말 다행이에요. 네, 저런 극적인 구조도 있었지만 사실은 지진 11차를 맞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추위와도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요. 피난민들이 생활 환경이 굉장히 가혹해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피난소에서 지진 이후에 건강 악화라든가 스트레스 때문에 재해 관련사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매몰되어 있던 실종자도 늘어나면서 사망자 수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늘 응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